2022년 2월 19일 새벽 2시 39분 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야간 일 하시는 점주님들 조심하세요. 많은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세상이 무섭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이게 실화냐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경찰이었다. 야간 알바가 손님에게 칼에 찔렸다고 한다. 급하게 편의점에 나갔더니 편의점 곳곳에 핏자국들이 있었다. 일단 경찰분들이 제가 오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알바생은 병원에 갔다. 찔린 분은 알바생과 손님 한 분이었다. 경찰이 가게를 비워둘 수 없어 내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을 보낸 후 CCTV를 돌려보니 웬 미친 새끼가 술을 처먹어서인지 획가닥한 상태인진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부터 흉기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진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말이 나오질 않는다. 한 편의점 점주가 작성한 글로 자신의 가게에 일하던 야간 알바생과 손님 한 분이 웬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7시 30분 하나의 글이 더 게시됩니다. 멘붕이다.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감식을 한다. 살인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범인은 술 한잔 마시지 않은 상태. 맨정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광양 편의점 살인사건, 광기 어린 살인범행 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년 4월 12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살인 미수 혐의로 1973년생 무직의 이씨였습니다. 6분 만에 마무리된 이날의 재판.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난감한 듯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이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공판이 시작된 5월 26일도, 6월 7일도, 6월 21일 결심 공판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국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변호인조차도 이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국선 변호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이씨가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변호인인 나에게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입을 열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형량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검거된 그 순간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선고가 끝나는 그날까지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행 동기조차 범인 이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술도 마시지 않았던 범인,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 전남 광양시 광양동의 한 편의점. 2022년 2월 19일 밤 12시 40분경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히 출동합니다. 밖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시민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죠. 바로 근처에서 배회하던 한 남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겉보기에도 이상했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많은 혈흔이 묻어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뒷걸음질을 치는 남성. 그 순간 경찰은 팔을 잡아 검거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 도착한 구급차에 2명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이송이 되었죠. 45세 남성 피해자는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 부분이 1회 찔렸고 손과 발에 저항하며 생긴 상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5세 남성 피해자는 새벽 1시 40분 광양시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복부 착창에 의한 실혈사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25세 남성 피해자는
이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고 45세 남성은 지인으로서 손님으로 방문했다,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왜 이런 공격을 가한 걸까요? 혹시 면식범 사이였을까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새벽 2시 50분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 20살 A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범인 51세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러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비닐봉지값 20원에 대한 요구를 받자 그의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온 뒤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술에 취한 범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피해자 2명을 공격했던 걸까요? 하지만 검거 당시 범인은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태연하게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범행 준비, 범행의 행동, 범행 동기,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범죄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가 4번이나 투입되었음에도 동기를 밝혀내지를 못했죠. 왜 사람들을 공격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재판까지 이어져 아직까지도 미궁인 상태입니다. 끝까지 함구한 범인, 그는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었을까요? 6월 21일 검찰의 공판 내용에서도 위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말하길 사건 발생일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쉴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그럼에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중 공통된 의견은 진술을 하더라도 형량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추측이었죠.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감경의 요인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론 이미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둘이나 공격했고 결국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살인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계획적이거나 이유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감형이 될 수 없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건 피고인 E씨에 대한 권리이긴 하지만 이 태도를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아 분명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죠. 맞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게 아니라 왜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해서 피고인 E씨에 대한 정신질환 등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그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사건 이전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오랜 기간 단절되었기 때문에 대화 자체도 아예 거부하는 상황이었죠. 아예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준비하며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에 대한 신상검토는 아예 하질 않았던 걸까? 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던 걸까? 범행이 참혹하지 않아서일까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 살인마의 행동은 말 그대로 광기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피해자는 사실 우리 모두일 수 있으니 말이죠. 피고인 E씨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2022년 2월 19일 새벽 12시 27분 광양시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만 20cm인 식칼을 수건에 감싼 다음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12시 30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근처에 지나고 있었죠. 광양시의 모 삼거리 노상에서 행인 6명을 발견한 이 씨는 그들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준비한 식칼을 꺼내 그들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6명은 모두 놀라 피신하게 됩니다. 그중 행인 1명을 쫓아가는데 결국 놓치게 되었고 그곳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장소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의 범행 타겟은 이제 편의점 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범인.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앉아있던 종업원 25세의 남성을 발견합니다. 멀뚱멀뚱 서있다 보니 뭔가 필요한가 싶어 아무런 방어 자세 없이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 거기에 이 씨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편의점에 온 손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테스트해야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당연히 알바생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이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었습니다. 명치 부분에 깊숙이 공격이 들어왔죠.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놀라 밖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1명이 더 있었으니 말이죠. 옆에 있던 편의점 손님 45세 남성에게 다가가며 똑같이 얘기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테스트란 말을 운운하며 식칼을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쓸어 넘어지자 식칼로 가슴 부분을 일에 찌르고 방어하려는 손과 발을 계속적으로 그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신하는 바람에 이런 상해로 끝이 났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칼을 들고 그는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 앞에서 바로 검거가 됐던 상황이었죠. 조금이라도 경찰에 늦었다면 추가 살인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말, 무언가 이상한 단어가 있지 않으셨나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범행 도구를 가지고 왔다는 범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집 신발장에 이상한 자국들이 보였거든요. 무언가 콕콕 찍혀있는 게 수에 수십 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개수들을 보고 그 힘을 느껴보게 되면 바로 이건 예행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식칼로 신발장에서 자신의 눈높이에 보이는 그 대상을 상상하며 사전에 칼로 찌르는 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계획살인입니다. 과연 그는 범행 당시에 자신이 기억이 없었다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다니며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면 다시 칼을 수건에 숨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에 있으니 말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오토바이에 탄 사람까지 쫓아간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사형을 시켜달라 호소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죠. 범행 동기도 말도 하지 않는 매우 끔찍한 살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 아니었죠.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명령합니다. 혹시 모를 가석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합니다. 왜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까요? 왜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중 저희에게 한 가지 조언해 주신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먹한지 그 범행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범행 동기조차를 말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 범행에 대한 잔혹성, 끔찍성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의 동기였을까? 이 부분을 알 수 없어 함부로 사형을 구형할 수 없던 상황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었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라는 뜻인 걸까요? 가석방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령까지 내린 재판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참 신기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평가를 거부한 상황이었죠. 심리검사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기 싫다, 진술하기도 싫다, 어떤 것도 안 한다였죠. 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인 판단만 합니다. 범행 내용만 보고 살인으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3점, 나이로 봤을 때 1점, 미혼인점으로 1점, 교육 수준으로 1점 해서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범죄 행위가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물론 추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들끼리 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유추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수시로 핸드폰을 초기화시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 카메라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며 비밀번호를 항상 10자리로 복잡하게 설정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망상장애 혹은 편집증적 성향 같은 게 판단된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폰이나 TV를 통한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된 지 최소 3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체를 아예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평상시에는 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할 뿐 편의점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날 칼로 사람을 찌르기 위해 들어간 장소가 편의점, 바로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왜 함구하는 걸까요?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행동에 대한 게 정확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고집, 아집에 대한 부분들의 증상은 있을 수 있죠. 사람을 죽여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라는 앞에 나온 편집, 즉 망상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혹시라도 핸드폰 같은 게 누군가에게 해킹되지 않을까, 누군가 주거지로 침입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범행은 매우 대범했습니다. CCTV 따위는 아예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진짜 범행 동기는 감옥이 안전하다고 느껴서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무언가 자신에게 오펜스가 들어오는 것 같고 누군가 공격을 할 것 같아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검거가 됐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 그게 감옥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이 추론이 맞다면 그는 끝까지 함구했던 이유, 감옥에 가기 위해서였고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라도 감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피해자는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준비하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부모님의 짐이 되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한 회사의 서류 면접에 합격한 상태인 피해자.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은 새 양복을 사다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어보지도 못한 채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에 삼배옷이 아닌 양복을 입혀 장례를 치렀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광기 어린 살인마. 험하게 목숨을 잃은 자와 남겨진 가족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게 맞는 걸까요?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혐의는 치료조차 받지 않는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고통은 누가 헤아릴까요? 혹시 또 하나의 문제, 가석방이 되어버린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광양 편의점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는 다시 보기를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프리카에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 이 내용을 업로드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회의를 해볼게요. 일단 찍어는 놓겠습니다. 범인은 광양동 쪽에 살고 있으며 1973년생, 이름 이동철입니다. 혹시 그에게 피해를 받으셨거나 혹시 그에게 과거에 좀 비슷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폭행이든 어떤 문제라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밑에 김원TV 네이버닷컴으로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살인 전과는 일단 없습니다. 이번에 살인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되게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회와 단절되고 살았고 최소한의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회라는 부분이, 외부라는 부분이 자기에게 공격적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비밀번호도 복잡하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선택한 나름대로의 방식이 지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 같아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도 너무 이상해요. 물론 신상공개가 작년부터 경찰 쪽에서 많이 축소됐어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재판부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한 거잖아요. 치료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치료가 되지 않은 사람이 밖에 나와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사실 그걸 누가 보호해 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아까 앞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름을 공개한 부분이 지금 유튜브에도 업데이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회의를 하고 할 부분인데, 제가 이 이름을 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냐면, 이전까지는 저도 이제 작년에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 공개하는 거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외압을 좀 받아서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제가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말 안 하니까 무기징역이고, 말 안 하는 상태로 신상공개도 되지 않고, 범행은 너무 잔혹하고 정말 너무 잔인한데, 참혹한데, 피해자는 그렇게 사망을 했고 유족들은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근데 그거를 보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더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적어도 이렇게 위험한 새끼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소시민적인 생각이었어요. 뭐 걔가 열받는다고 고소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라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뭔가 트러블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까지 제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사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도. 많은 내용이 제보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